우선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려고 공장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흔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없으셔. 그렇죠. 우리는 대신에 공장 노동자 동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공장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연락하죠. 뭐 소방관 된 친구도 있고 뭐 개인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많이들 그게 10대 시절에 그렇죠. 많이 떠났어요. 아 그래요? 예. 세상을? 예, 이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있었죠. 네. 혹시 기억하세요? 예예. 공장 다니는 소년 소녀들한테 밤에 학교를 다니는 게 있죠. 예예. 근데 그 멤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했고 이제 그 친구들은 학교를 다녔는데 저도 그때 그 또래 멤버들 모임을 오리엔트 공장 모임을 아직도 하죠. 오리엔트 공장에서 손 다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 야구 공장이었나? 야구 글러브 공장. 그 바로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10대 시절 도시민들이 학교 못 가고 공장 다니던 그 친구들을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귀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하는 그게 고등학교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고등학교 나이 때에 공장 노동자들 모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그런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 시민단체 활동하고 인권 변호사 네. 하셨는데 사실 되자마자. 네. 근데 왜 굳이 출마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원래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판사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변호사를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그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정치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예. 그 이제 소위 부정비리 추적 운동을 하다 제가 검사 사칭 혐의로 맞아요. 몰려가지고 어쨌든 구속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 선거제도가 예. 그 당수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어. 낙점을 받고 총재, 그렇죠 총재한테 대표. 예. 그리고 선거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고 예. 그럼 이제 당선되면 본전 찾고 다음 이제 선거 준비하느라고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다 날라가죠. 그죠. 예.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떨어지면 이제 패가망신 이제 거지 되는 거죠. 그걸 왜 하냐 내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완전 바꿔버렸죠. 아. 그러니까 기간 당원 많으면 공천 받는 거고 선거 비용도 일정 득표 이상을 하면 되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 확로를 바꿨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꽤 받았는데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는 않고 불안하잖아요. 24살, 5살짜리가 이제 세상 개업하려니까 판사 검사하면 솔직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6개월만 하고 나와도 좋은데 정관 되는데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려니까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망설여지고 세상 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나이도 친구들이야 어리고 대부분 공장 친구들인데 그 친구 공동생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오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 학회. 근데 노동 개인 이재명은 몰랐는데 몰랐죠. 근데 그분이 해주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 저한테 꽂힌 게 있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해보니까 뭐 굶지는 않더라. 그냥 과감하게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래서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개업을 24살, 25살 그때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첫 대통령 그때는 아니었지만 변호사였죠. 선배 변호사의 첫 영향을 받았고 굶지 않는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 잘 나갔거든요.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뭐 등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변호사들 싫어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첫 영향을 그래서 받았고 나중에 그러고 대통령이 이제 개업을 했는데 시민사회운동이야 열심히 했지만 정치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 정치 제도를 바꿔가지고 충성서약 안 하고 돈 들지 않고 뜻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왔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얘기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인권 변호사로 하고자 했던 일을 그러면 아예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렇죠. 정치를 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사실 오늘 아마 가게 될 텐데 시립의료원 만들자, 공공의료원 시립의료. 아, 그렇지. 만들자고 했다가 근데 그거를 의회에서 47초 만에 폐기하고 막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또 두 번째 전과가 생겼거든요. 거기서 항의했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고 난 수배가 됐는데 제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기도실에 숨어 있다가 그때 같이 왔던 밥을 사가지고 몰래 왔던 우리 보건의료노조 활동하시는 그 형님하고 둘이서 끌안고 울다가 우리가 그냥 출마하자. 우리가 그냥 시장이 우리가 돼서 그냥 의료원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정치였죠. 그렇게 항상 다 하고 쫓겨다니다가 언제나 그래. 안 되겠다. 이 제도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손으로 하자. 그게 정치의 출발입니다. 자, 결국은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정도가 아니라 2010년에 지금 성남시장 당선되셨는데, 그렇죠. 그때는 떨어지고. 네, 한 번 떨어지고, 네. 그 총선도 한 번 떨어지셔서 보면 2008년에 이제 깍두기로 나간 거고. 근데 2010년에 당선돼서 2013년에 우리가 착공했죠. 그리고 되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해가지고 언론에 꽤 보도가 됐죠. 당시 거의 뭐 성남시장. 죽을 지경으로 얻어맞았죠. 근데 그때 뉴스가 되긴 했지만 이재명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성남시장이 이상한 짓을 했어 이런 식으로. 정치적 자산이 생겼죠. 이제 대신에 엄청난 맷집이 필요했고요. 제가 그때 한두 달을 전국 언론으로부터 얻어맞고 맞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침묵 모드를 몇 달을 지켜가지고 겨우 숨만 붙어 살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려진 건 전국구 정치인이 된 건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하려고 할 때 그렇죠. 예. 그때 선봉에 서서 단식을 하셨어요. 무기한. 그러죠. 예. 그때 사진 같은 거 아, 2016. 저 때도 젊었네요. 저 젊은 것 좀 보세요. 그새 많이 상하셨네. 네, 많이 저는 상했어요. 열흘 단식하고 난 뒤인데도 네, 진짜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던 폭삭 늙었수다. 그게 폭삭 늙을 수다 진짜. 저 때도 제가 인터뷰하던 시절인데 네, 그때 네. 파파이스 방송인가 달려오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어. 네. 단식 한참 하다가도 달려왔어요 그때.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그때 열하루밖에 못 버텼어요. 근데 열하루. 그 네. 광화문 현장이 너무 시끄럽고 그 밤에 잘라 그러면 땅이 울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광화문 단식은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코어 지지층 정도만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대선 후보로 처음 부상한 게 언제냐면 박근혜 탄핵 연설 때 탄핵 현장에 나가서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네. 자진하야 탄핵을 주장했어요. 네. 다들 대통령 탄핵을 이밖에 울지 못하고 있을 때 네. 저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러면서 갤럽 조사에서 대선 후보군에 처음으로 잡힙니다. 이재명 1%. 근데 약간 저거는 네. 다른 때예요. 저게 아 2015년. 15년 4월인데 저게 저때 왜 올라갔냐면 네. 저를 이제 종북몰이를 해가지고 이 빨갱이다. 그 북한에 돈 대줬다. 그러니까 종북의 자금줄 그때 이제 커트된 제 고칭이 종북 자금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청소 노동자들한테 청소 용역을 줬습니다. 맞다. 그 사건이 있었다. 나눔 환경이라고. 네. 노동자들한테 주면 중간 착취가 없잖아요. 그 이명박도 그걸 막 칭찬했거든요. 그 전국에서 막 벤치마킹 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건 종북 단체다. 이재명이 종북의 자금줄이다. 이래가지고 저를 수사하고 뭐 그걸 몇 년을 괴롭히기 괴롭혔잖아요. 시작했죠. 이게 저 때가 2015년 2월인가에 제가 서울지검에 소환됐어요. 회개한 그 죄명으로 무고죄로 무고죄로. 언론이 저를 엉터리 보도를 해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는데 그거를 무고라고. 그래서 잡혀갔는데 제가 내가 구속되는구나 그러고 갔어요. 대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잭소리는 해야지. 딱 멘트를 준비한 게 있죠. 나는 일거리를 줬다 노동자들한테. 근데 나보고 종북이라는데 저 회사가 몇 년 동안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매년
8천만 원씩 사회적 그 기업 지원금을 줬다. 그냥 준 거 아니냐. 일거리 준 이재명이 종북이면 돈을 현금을 준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맞다. 네. 맞다 그 사건이 있었다. 네, 그래서 막 종편이고 막 생중계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재명 죽는 날이에요. 네, 재산 날인데 어차피 죽는 거 화끈하게 하기로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다 다행히 구속이 안 됐어요. 맞아.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 1%가 나온 겁니다. 아 맞다. 네네. 맞다. 기억납니다. 네, 그때도 죽을 뻔했죠.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1년, 2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물론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크게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네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알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냥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했는데 지자체장 중에. 뭐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새로 됐네. 근데 제가 1년인가 2년 후에 왜 이재명 시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냐면 그 모라토리엄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이 댓글 공작이라는 게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 2010년 선거에서 잡히기도 했지만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댓글 팀이 맞아요. 계속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트위터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댓글 때문에 많이 싸웠죠. 근데 제가 왜 그 유시민 당시 성남시장을 주목했냐면 이 댓글 팀이 네. 이재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지금 제가 그 패턴상 발견을 했던 모양이군요.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댓글팀 찾아서 막 고발하고 막 폭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팀을 계속 추적했는데, 아니 지자체장에 불과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관리하지? 좀 심하게 당했죠 그때도. 네. 국정원이 등장 초기부터 관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국정원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처음에. 아, 실제로 이 이제 양반이 왜 관심 가지지? 국정원이 성남시에 나타난 게 2013년, 2012년. 그리고 딱 드러난 게 2013년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논문 표절. 너무. 제가 대학원을 다녔어요. 예, 맞아. 왜 대학을 왜 다녔냐면 부패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논문 이름이 지방 정부의 부패 극복 방안 연구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공부하고 있는 논문도 썼는데 그게 이제 표절됐다. 그래서 최종 지금 결론은 이제 표절 아니다고 나긴 했는데 그걸 국정원이 그 소위 아이오라 그럽니까? 그 지역 담당이 가천대 그 부총장 대외 부총장을 찾아가서 그 논문을 달라 그래가지고 논문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표절이다. 그리고 막 온 동네 저를 이제 공격할 때인데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 기초단체장에 불과한데 왜 이 신인 정치인을 국정원이 관리하지 댓글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다니까요. 뭐 자중간에 초반부터 잘못될까봐 잘 관리해 주신 거죠. 우국 충정으로 저 친구 원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정치권에 첫 등장할 때부터 국정원이 관리했던 인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네, 그때 실제로 아예 담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도 그때 국정원에서 만나서 관리하고 어쨌든 그게 가족 불화의 한 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번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에도 여러 번 정치인으로서의 싹이 잘릴 뻔했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특별 관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잘릴 뻔했고 여러 번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안 알려서 그렇지. 그리고 많아가지고 그건 뭐예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3등 하셨죠. 네, 그때는 뭐 왼쪽 윙 역할 하려고 나갔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 생겨서 몸통 해보자고 마음 먹었다가 바로 엄청난 첫 대선이었고 광인 모드였죠. 처음엔 아니었어요. 좀 지나가면서 그렇죠.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 탈락 연설도 크게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탈락 연설. 네.
발길을 되돌리지만 우리 탈락한 가슴속에 직후예요.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생하지 않습니까? 10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젊으시네. 그리고 나서 광인 모드로 막 여기저기 들이받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후회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거 잠깐 보실래요? 아, 그 경선 그때 내가 좀 잘못했어. 후회된다. 후회되는 거 많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경쟁인데 전쟁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깨달으셨죠. 네. 이 소소한 문제 자꾸 거기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그 역시도 저도 이제 그걸 못 이겨낸 거죠. 못 이겨냈고 지금 보면 참 손해 보는 짓도 많이 했고 엄청 손해 봤죠. 뭐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하고 그러죠. 자, 이재명 후보 그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빨리 반성합니다. 네, 빨리 고쳐요. 빨리 인정하고. 예. 보통은 그거 인정 못 해가지고 세월을 보내거든요. 5년, 10년을. 네.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반성하고 바로 고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바뀌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저도 저를 잘 몰랐는데 그 표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발전도상. 발전도상인.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쭉 관찰해 온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진영 내부로부터도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비난과 경멸과 아직도 있어요. 마타도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시작돼서 아직도. 예. 네. 그때 좀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바보짓 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신인 정치인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그게 체감이 안 되면 말로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나 봐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이재명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같이 욕을 뱉어지게 먹었으니까. 왜 불렀냐고 저 사람. 심각했죠. 네. 그 정도였어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곁으로 안 가려고 했을 거 외로웠죠 그때. 뭐 또 그런 또 반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공격을 심하게 당하면 또 내부적으로 단단히 뭉쳐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송가혁이잖아요. 선가요.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해산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해산할 때. 그게 이제 시끄러웠죠. 왜냐하면은 당내 견제도 물론 있었지만 차기의 싹을 자르려는 저쪽에 공작도 진작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오래 다 뒤섞여 있어서 그게. 이해관계가 다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대동단결. 이쪽과 저쪽이 손을 잡고 이재명은 자르려고 예. 이재명 제거에는 대동단결했죠. 그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그게 뭐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 틈을 치고 들어갔고 그렇죠. 저는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에 당했으니까요. 그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4건을 기소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터무니없는 거 기소당했거든요. 그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들어가면서 아 이재명 이렇게 끝나나 그러죠. 싶을 정도로 계속 당하셨고 그때 민주당 코어 지지층도 아 이재명 이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견해였어요. 저 빼고 뭐 저도 이제 산화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 빼고 몇몇 소수 빼고는 아, 이재명 여기까지다 끝났다. 그게 대체적으로 맞는 예측이었죠. 제가 그때 뭐 한참 문제 삼던 트위터 그 부인 계정 아니라고 했다가 저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좀 황당했죠 그것도. 이재명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완전히 싹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옆에 있다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많죠. 많죠. 근데 이재명 옆에 있는 척 했다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쌍방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날 적도 없다면서요. 저기 관계 있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바로 이거다 이래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게 지금 엉뚱하게 걸려버렸잖아요. 그게 대부송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것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 중에서 경기도지사 경선 때 발언 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몰아붙여가지고 1심 무죄 났는데 2심에서 300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것도 세 건이었는데 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지금 판결이 났어요.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말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적어나면서 경기도지사 때입니다. 그렇죠. 적어나면서 이제는 이걸로 끝이다. 뭐또 끝나는 게 통상 예죠. 통상 예죠. 2심이 대법 가서 네.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대법 가서 확정되고 정치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재명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근데 다음에 전원 합의체가 무죄를 내네. 네. 근데 법이론적으로는 저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와 이것은 기적적이다 그랬어요. 물론 고등법원 판결이 기적적으로 엉터리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걸 그때 몰랐지. 그렇죠. 이제 끝이구나. 그때 기적인 줄 알았어요. 저게 기적인 줄 알았고 원래 인생에 반전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저도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벼랑에 외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툭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뻔하다가 또 매달려서 어떻게든 기어. 그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원래 삶이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다행히 살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첫 인터뷰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쭉 되돌아보면 그때 고비 때마다 계속 인터뷰를 하거나 네, 만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이때 가는구나 싶은 때가 한두 번. 이제요 이걸로 끝이구나 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저는 하여튼 뭐라 그럴까 거의 올로와 나신 같은 그러니까 절벽 끝에 그 벼랑길을 걸어서 이제 왔는데 문제는 그게 매우 빠른 길이기도 하고 그 끝에는 좀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매우 위험한 길인데 그 원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남들이 피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에요. 감수하기로 원래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럴 때가 있긴 합니다. 특히 본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점점 그 체급이 커지면서 가족들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가족들을 괴롭힐 때는 나 이거 괜히 했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당하는 거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뭐 어떤 것이든 다 견뎌내는데 뭐 못 견디면 이제 죽는 거죠. 사회적으로든 생물적으로든. 그럼 내가 감수하면 되죠. 그건 감수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아내, 특히 아내. 정말 그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 주고 원래 동네 좀 나쁜 얘기로 건달 양 뭐라고 하잖아요. 양아치. 거기도 원래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 검찰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형제가 문제가 되면 그렇죠. 하나만 해요. 부부 중에 하나, 가족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사거리 그냥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도 혹시 자식들 뒤지면 있겠어 해가지고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찾아내서 그냥 그것도 재수사를 몇 번인지 모릅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없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먼지 털듯이 쥐어짜고 털었는데 그 압수수색 저는 아무런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록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 마음 알아요. 메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정기적으로 뒤져서 버립니다. 삶의 기록이 없어요. 그건 맞아. 그거는 그 삶을 살아본 사람만 알지. 네. 저도 기록하지 않아요. 제 전화기에도 기록 잘 안 합니다. 몇 시대도 잘 안 했어요. 언제든 압수수색 당할 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부인이 엄청 당하는 거 특히 너무 부인이 압수수색 당하고 막 법원 끌려다니고 기자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그 괴롭잖아요, 진짜.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왜 고문할 때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끌어다 놓고 고문하는 것처럼 정말 고문이잖아요.
그거 이제 남편 포기하고 그만하라는 건데. 그러죠. 그런데 제 아내도 아내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도 있는 거고 저는 세상에 그 험하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견디긴 하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얼마 전에 그렇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저번에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다른 데 다니고. 다른 회사인데 그게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불법 취업을.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냥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제가 한번 인터뷰 해봐야 되겠다. 그만하세요. 놔두세요 제발. 우리 놔두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던 그 전원합의체 네. 파기 환송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 그랬나요? 네, 지지율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본인 행정 능력으로 네네네. 신천지 교주 2만 원씩 진압하면서 이만희 씨 그때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천지는 이재명을 원수로 삼았겠죠. 그 후로 그 후과를 열심히 엄청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돼서 지난 대선 0.7% 차이 패배했는데 패배 확정됐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했죠.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원래 이게 마땅한 선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짜 뉴스들이긴 하지만 여튼 저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지고 말았고 저는 정말 윤 정부가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실패한다고 하는 건 국민이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역할 이걸로 일단 접고 잘하기를 바래서 제가 빨리 승복을 해준 거예요. 혼란 없게. 왜냐하면 0. 몇 % 이러면 막 재개표하자, 뭐 불복하자, 너네 그 가짜 뉴스, 너 허위 주장 때문에 당선됐으니까 선거 무효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빨리 승복. 개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해주고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한 대통령 되시라. 그래야 이 나라도 이 국민들도 더 나아진다. 이제 진심으로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편 걱정은 했죠. 진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당대표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 임명을 우리 당이 안 해주려고 다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 임명을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해줘라. 일하겠다는데. 그리고 대법관도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좀 문제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단 동의해 주자. 기회를 주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 정치 리더들이 겨루다가 한쪽이 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그동안에 고소고발도 다 취하하고 네. 진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관례이기도 하고 원래 옛날에도 전쟁에 진 상대 장수는 그렇죠. 조롱하지 않고 참수를 하든지 깔끔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건들지 않았는데 해술래를 시키.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때부터 진짜 지옥을 선사했죠. 지옥을 줬죠. 예. 저 그때 가족 압수수색 몇 번 나가셨어요 대체? 못 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 400 몇 번까지 쉬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당 보고 기사 나는 것만 쉬어라. 기사 안 나는 것도 무지하게 많죠. 그때부터 지옥이 진짜 시작됐어요. 그 앞에도 보통 정치인은 그 짧은 시간에 겪지 않을 정도의 고난이 있었는데 진짜 지옥은 지난 3년간 그렇습니다. 그때 클라이막스였죠. 뭐 가족들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없어지면 좋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검찰 손에 윤석열 손에 넘겨주려고 한 이들이 수십 명 됐죠. 그래서 체포동의안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149표, 와. 첫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두 번째 지적이요.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때 넘어간 민주당 의원들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그 얘기 전에 예. 첫 그 동의안 표결 때 이미 사실 그 숫자는 드러났어요. 간당간당했어요. 예. 기권, 예. 무효, 예. 경고거든요. 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까?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10월쯤에는 무효하지 못할 거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관둬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이화영 부지사를 막 압박해가지고 아, 가짜 증거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1차는 부동이 이제 부결됐는데 예. 그 숫자를 세보니까. 따져보면 대충 몇 명 나오는 게 30명, 예. 딱 나 30명 가까이 예, 나오고. 30여 명 됐죠. 그리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협박을 한 거죠. 이제 봤지? 이 정도 우리 숫자 있다. 야 그만둬라. 누군지는 아세요? 대충 알죠. 이게 또 그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꼭 그들이 죽습니다. 맞아요. 이분들 거의 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다 경선 탈락하고 당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제가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들이받고 내가 때렸다고 주장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맞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와서 들이받고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어디 갔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딱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저 때 저렇게 가결되고 나서 당도 난리가 났지만 전 사실 구속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래서 당시 정청래 수석하고 네. 무슨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냐면은 구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속돼도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한참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구속된 채로 총선 치러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한참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나왔어. 우리는 그 이전에 저는 원래 험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대비해요. 그러니까 A안, B 플랜, 다 C 플랜 이렇게까지. 이제 구속될 경우를 상정한 플랜도 다 만들었죠. 네. 아니,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 정청래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부하고 다 상의를 해놨죠. 저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걸어 나온 거지 저기. 그래서 저거 보고 처음으로 야 불사신인가?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생각했고